지금 뭐 하는 짓이요? 당장 멈추시오. 아니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그저 힘들어 보여 도와주려 한 것뿐이오. 과부의 몸으로 남정네와 손이라도 마주치면 정절을 잃는다는 것을 모르시오? 조선시대에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목숨보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칭송했지만 그 칭송의 무게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정절 부인으로 불리던 그녀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진짜 희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이야기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정란은 혼례를 올린 지 고작 석 달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남편 이승재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음을 전해 들은 정란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남편의 체온이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고 신혼의 설렘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시아버지 이판서가 정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정신 차리시오. 슬픔은 이해하나 이제 앞날을 생각해야 하오. 정란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나이가 아직 어리지 않소. 개가를 하여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오. 좋은 혼처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소. 정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개가라니. 남편이 떠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게 며느리를 위한 길이기도 하오. 여기 남아 있으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하지 않겠소. 젊은 나이에 그게 무슨 인생이오. 하지만 정란의 귓가에는 다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집안에 과부 하나 있으면 식구만 늘고 쓸모는 없다. 빨리 내보내야 우리가 편하다. 어른들의 배려가 아니라 부담을 덜려는 속셈이 보였습니다. 정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한 번 시집온 몸 어찌 다른 남자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은 평생 도련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오. 아이도 없는데 무엇을 믿고 그리 말하는 거요. 하지만 정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석 달밖에 되지 않아 아무도 몰랐지만 정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뱃속에 도련님의 씨가 자라고 있사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구려. 하지만 명심하시오. 개가를 거부한 이상 이 집에서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하오. 정절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오.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린 문제요. 정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20살 정란은 평생을 과부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저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앞으로 평생을 올가맬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란이 개가를 거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들었소. 이판서댁 며느리가 개가를 거부했다지 않소. 20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말이오. 대단한 절개로군.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열녀요. 처음에는 그저 마을의 화제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고을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현감은 직접 이판서 댁을 찾아왔습니다. 정나는 사랑채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현감이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부인이요. 요즘 같은 세태에 이런 절개를 지키는 이가 있다니 우리 고을의 자랑이요. 과찬이십니다. 다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현감은 시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판서 댁의 며느리는 정말 기특하오. 내 고을원님께 상소를 올려 열려문을 세우도록 건의하겠소. 부인의 절개를 기리기 위함이요. 정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열려문이라니. 마을 어귀에 세워지는 그 비석은 칭송의 증표이자 평생을 올가맬 족쇄였습니다. 한번 열려문이 세워지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켜야 했고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행동을 하면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기뻐 보였고 시어머니도 흡족해했습니다. 정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현감이 돌아간 후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제 우리 집안의 명예가 자네 손에 달렸소. 열려문이 세워지면 우리 가문이 온 고을에 이름을 떨치게 되오. 절대로 집안에 누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오. 정나는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그날 밤 정나는 홀로 방에 앉아 뱃속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내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하지만 후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정난을 칭송했습니다. 어떤 이는 쌀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옷감을 들고 왔습니다. 모두가 정난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시오. 우리 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겠소. 칭찬이 쏟아질수록 정난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이 칭찬 하나하나가 족쇄였고 감시의 눈이었습니다. 이제 정난은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이한을 낳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이을 것이오. 며느리 잘 키우시오. 정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너만은 잘 키워야 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란다. 하지만 정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칭송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정절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 선택이 평생의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한이 5살이 되던 해 겨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추운 밤, 시댁의 곳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등잔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인들이 외쳐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칼바람이 불던 겨울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곳간은 물론이고 사랑채 일부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친 것은 없었지만 1년치 양식이 모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타버린 곳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양식이 모두 타버렸구나. 시어머니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판서 댁은 양반집이었지만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벼슬에서 물러난 지 오래였고 밭농사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1년치 양식을 잃은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이판서 어르신, 마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 쌀 몇 가만이라도 모아드리겠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안에 자존심이 있소. 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잣집 주인 장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레에 쌀 가마니 10개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이판서 어르신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소. 부디 받아주시오. 시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장서방 고맙지만 받을 수 없소. 우리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오. 장서방은 정난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어린 도련님도 계시지 않소. 아이라도 생각하셔야지요. 정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이한이 요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서방, 우리 며느리는 정절 부인이요. 남정네의 도움을 함부로 받을 수 없소.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장서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건 그저 이웃 간의 도움일 뿐이지 않소. 그래도 안 돼요. 정절 부인이 구걸을 하면 되겠소. 우리 집안의 명예가 달린 문제요. 장서방은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정난은 마당에 서서 멀어지는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쌀 가마니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묽은 죽만 올라왔습니다. 이한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밥이 없어요? 정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이 몸에 더 좋단다. 어서 먹거라. 하지만 이한의 그릇에는 쌀알이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난은 자신의 죽에서 쌀알을 건져 아들의 그릇에 몰래 옮겨 담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곳간이 타면서 땔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난은 이한을 품에 안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조금만 참거라. 곧 따뜻해질 거야. 정난은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감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이한이 떨지 않도록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난은 깨달았습니다.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재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거부해야 했고,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참아야 했습니다. 칭송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잔인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이미 열려문을 세우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난은 마을 전체의 본복이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이한이 7살이 되던 봄, 아이가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난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하나, 괜찮겠니? 이하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정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소? 정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화재 이후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고 의원을 부르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더구나 정란은 과부였기에 남자 의원을 집에 들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어찌 그냥 두겠소. 내가 의원을 불러오겠소. 며칠 후 마을의 의원 김훈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한의 맥을 짚어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병이 깊습니다. 빨리 약을 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소. 정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값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은자 3냥은 있어야 할 것 같소. 귀한 약재를 써야 하니까요. 은자 3냥. 정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집안에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정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 훈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며칠을 기다리면 어찌 되겠소. 차라리 제가 외상으로라도 약을 지어드리겠소. 하지만 정란은 거절했습니다. 외상은 또 다른 빚이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절 부인이 빚을 지고 산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집안의 명예에 금이 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란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부잣집에서 바느질감을 받아왔습니다. 저고리 한 벌을 지으면 푼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란은 밤새도록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바늘 구멍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했고 손가락이 저려왔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가 나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한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물. 정란은 바느질을 멈추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아들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신 이한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정란은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어미가 꼭 약을 구해줄 테니. 며칠 밤을 지새운 끝에 정란은 간신히 은자 1냥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3냥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이한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정란은 궁리 끝에 결심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은비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면 약값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정란은 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하지만 한이를 살려야 합니다. 다음 날 정란은 비녀를 들고 장터로 갔습니다. 비녀를 판 돈으로 약을 지어왔습니다. 이한에게 약을 먹이자 조금씩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한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정란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구나. 내 아들이 살았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비녀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나는 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한의 병이 나은 후 정난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약값을 마련하느라 가진 것을 다 팔아치웠고 빚도 조금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정난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정절 부인이 오시네. 정말 대단하지 않소. 저렇게 가난한데도 개가 하지 않다니. 아이가 아파도 혼자 다 감당하시더군. 칭찬처럼 들렸지만 정난에게는 채찍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칭찬 속에는 끊임없는 감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난의 모든 행동이 평가받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정난이 밭일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 총각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호미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정난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기 서시오. 더 가까이 오지 마시오. 총각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저 호미 좀 빌리려는 것뿐인데요. 호미는 저기 두고 가시오. 제가 나중에 가져다 드리겠소. 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물가에서 지켜보던 아낙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정절 부인이시구려. 남정네와 말도 섞지 않으려 하시네. 저 정도는 되어야 진짜 열녀지. 정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칭찬이 쏟아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정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지켜보는 상징이었고 본보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 드디어 열녀문이 세워졌습니다. 높이 솟은 돌기둥에는 열녀 안동김씨 정난지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현감이 직접 참석하여 말했습니다. 부인의 절개는 우리 고을의 자랑이요. 이 비석이 영원히 부인의 덕을 기릴 것이요. 정난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난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에 서 있는 차가운 돌기둥만 보였습니다. 이한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정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쁜 눈물이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비석은 칭송의 증표가 아니라 감옥의 문이었습니다. 이제 정난은 평생 이 비석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정절 부인으로서 완벽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난은 비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칭찬이 족쇄가 될 줄이야.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난의 고통은 오직 정난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칭송했지만 그 칭송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한이 10살이 되던 해 겨울 다시 한 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정난은 밭일을 나갔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난이 알아눕자 이한도 덩달아 병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밤을 지새우다가 몸을 상한 것입니다. 모자가 함께 누워있는 방은 냉골이었습니다. 땔감이 떨어져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냐. 둘 다 이렇게 알아 누우면 어찌하란 말이냐.
정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한의 열은 사흘째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이 심해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란은 자신의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어지러웠지만 아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부잣집 주인 장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인, 소문을 들었소. 모자가 함께 알아 누워 있다지 않소. 이것 좀 받으시오. 약과 쌀이오. 정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나 받을 수 없습니다. 장서방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고집이오? 아이가 죽어가는데 체면이 중요하단 말이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장서방, 우리 며느리는 정절 부인이오. 남정네의 손에서 물건을 받을 수 없소.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장서방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랑채에 두고 가겠소. 필요하시면 가져다 쓰시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당장 가져가시오. 장서방은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정란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분명 귀한 약재가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한을 살릴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정란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나, 정신 차려라. 어미가 여기 있다. 하지만 이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정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이러다가 아이가 정말 죽겠소. 내가 다시 장서방을 불러오겠소. 정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약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정절 부인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란은 떨리는 손으로 이한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하는 것인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정절을 선택했는데 정절 때문에 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날 밤 정란은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장서방의 도움을 받으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절 부인으로서의 명예는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열여무는 욕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란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목숨과 자신의 명예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기 전 정란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 명예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정란은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장서방의 집까지 가서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한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이한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란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란은 깨달았습니다.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아들의 목숨까지 저울질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오직 자신만이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한의 병이 조금 나아지자 정란은 직접 약초를 구하러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에 가면 약초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직접 캐면 아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며느리, 이런 날 산에 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길을 잃으면 큰일 나오. 하지만 정란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정란은 낡은 삿갓을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눈발이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쌓여 길이 보이지 않았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정란은 비틀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올랐을까 정란은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서도 푸르게 빛나는 잎이 보였습니다. 바로 당귀였습니다.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멎게 하는 귀한 약초였습니다. 정란은 무릎을 꿇고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헤치고 땅을 팠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팠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약초를 캤습니다. 정란은 약초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을 헛디뎠습니다. 눈에 덮여 보이지 않던 낭떠러지였습니다. 정란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몸을 찍었고 바위가 등을 후려쳤습니다. 정란은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멈춰 섰을 때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정란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란은 기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눈과 돌에 쓸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손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란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한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어찌 된 일이오? 온몸이 피투성이가 아니오. 정란은 품속에서 약초를 꺼냈습니다. 한이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란을 부축했고 이한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정란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 열이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란이 캐온 약초로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초는 정란과 이한 모두에게 효험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란이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한이는 괜찮습니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한이는 괜찮소. 며느리가 캐온 약 덕분에 열이 떨어졌소. 정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아들을 살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다친 곳이 많았고 주위에
오래 노출되어 관절이 시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셨고 추운 날이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나는 바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고 집안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밭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난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저렇게 아픈 몸으로도 일을 하시다니. 진정한 열녀의 모습이로군. 칭찬이 쏟아질수록 정난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정절 부인은 항상 강해야 했고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나는 몸에 난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흉터가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정절의 대가로구나. 이한이 15이 되던 해봄, 마을 어귀에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기존의 열려문보다 더 크고 웅장한 비석이었습니다. 고을 수령이 직접 명령하여 세운 것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정난의 일대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살의 과부가 되어 정절을 지킨 이야기, 홀로 아들을 키운 이야기, 병든 아들을 위해 눈보라를 뚫고 약초를 캔 이야기까지 모두 새겨졌습니다. 비석 제막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을 수령이 직접 참석했고 현감도 왔습니다. 그들은 정난을 칭송했습니다. 부인의 절개는 천추에 빛날 것이요. 이 비석이 영원히 부인의 덕을 기릴 것이요. 정난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현감이 정난에게 포상금을 내렸습니다. 은자 10냥이었습니다. 정난에게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글 속의 정난은 완벽했습니다. 고통도 없고 후회도 없고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열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정난은 달랐습니다. 수없이 무너졌고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개가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실은 비석 어디에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이한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정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쁜 눈물이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정난은 비석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돌에 새겨진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제막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정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 정말 축하드리오. 우리 마을의 자랑이시오.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겠소. 정난은 공허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이 칭송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비석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난은 홀로 비석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비석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난은 비석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내 무덤이로구나. 아직 살아있는데 무덤이 세워졌구나. 정난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비석 앞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칭송받는 열녀의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포상금으로 받은 은자로 이한에게 새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이한은 기뻐했지만 정난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자유를 판 대가였습니다. 이제 정란은 완전히 비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란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경이 쏟아질수록 정란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진짜 정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비석에 새겨진 완벽한 열려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한이 18이 되던 해, 먼 친척 되는 이가 찾아왔습니다. 정란의 친정 오빠뻘 되는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정란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동생, 그간 어떻게 지냈는가? 정란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라버니, 어찌 이리 멀리까지 오셨습니까? 김진사는 한참 동안 정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살의 꽃다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정란은 4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50 넘은 노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생, 내 할 말이 있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주게.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동생, 이제 한이도 다 컸지 않은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개가를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정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개가라니. 20년 전에도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는 분 중에 좋은 어른이 계시네. 나이는 좀 있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재산도 넉넉하지. 동생과 한이를 잘 보살펴 줄 것일세. 이제 동생도 편히 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정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고맙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동생은 아직 40도 안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정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마을 어귀에 세워진 비석이 보였습니다. 오라버니, 저 비석이 보이십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석이 제 운명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비석은 그저 돌덩이일 뿐이지 않은가? 정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돌덩이가 제 인생입니다. 그 비석이 세워진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정란이 아닙니다. 열녀 안동 김씨일 뿐입니다. 김진사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 그건 동생 스스로 만든 감옥이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정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개가를 하면 비석은 욕이 될 것이고 한이도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전 그럴 수 없습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 한이를 위해서라도 생각해보게. 아이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지 않은가? 지참금도 필요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지 않은가? 동생 혼자 힘으로 어찌 다 감당하겠는가? 정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한의 혼인이 코앞이었지만 정란에게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참금은커녕 혼례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개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을 버텨온 세월이 무너질 것이었고 비석은 치욕의 증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한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정란은 홀로 마당에 앉아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비석만 없었다면, 저 칭송만 없었다면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야지. 그날 밤 정나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김진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편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나는 거부했습니다. 비석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의 혼사가 정해졌습니다. 마을 반대편에 사는 박찬봉 댁 딸과의 혼인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이었고 신부도 착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박찬봉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혼례는 가을에 치르는 것이 좋겠소. 그때까지 준비를 하시지요. 정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혼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찬봉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난에게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혼례 때 신랑 측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단과 패백, 그리고 신부 집에 보낼 예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들겠습니까? 은자 50냥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50냥. 정난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정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한단 말입니까? 정난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가구와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정난은 밤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마을 부잣집에서 바느질감을 받아와 저고리를 지었습니다. 하루에 한 벌씩 지으면 푼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다친 상처가 도저 관절이 쑤셨습니다. 손가락도 굳어서 바늘질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난은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주르르 흘러 옷감을 적셨습니다. 정난은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 옷감을 적셨습니다. 정난은 바늘을 내려놓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나? 40이 가까운 나이에도 정난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은 환영처럼 가끔 나타났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석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 비석만 없었다면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와 함께 울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비석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절 부인은 혼자 서야 했고, 혼자 견뎌야 했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난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혼례를 앞두고 어미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난은 눈물을 닦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한이 혼인만 시키면 된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정난은 밤새도록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밤을 견뎌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밤이었지만
정란은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정절 부인의 운명이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이한의 혼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란은 아직 혼례 비용의 절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밤낮으로 바느질을 해도 은자 50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박찬봉의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인, 혼례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찬봉 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부인, 혼례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단과 패백,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정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찬봉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우리도 체면이 있습니다. 신랑 측에서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 우리 딸이 무시당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가 안 되시면 혼사를 미루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날 밤 정란은 이한을 불렀습니다. 하나, 어미가 미안하구나. 이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혼례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구나. 어미가 무능해서 내 혼사를 망칠 것 같구나. 이한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혼례는 미뤄도 됩니다. 제가 벌어서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례를 미루면 소문이 날 것이었습니다. 정절 부인의 아들이 가난해서 혼례도 못 올린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한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정란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팔기로 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 중 마지막으로 남은 옥비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란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비녀를 손에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하지만 한이를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란은 비녀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 비녀는 정란이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마저 팔면 어머니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란은 비녀를 들고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정란은 귀금속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비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옥이군요. 은자 30냥에 사겠습니다.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녀를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란은 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기억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은자 30냥으로는 혼례 비용의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정란은 다시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란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밭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그 밭은 정란이 20년 동안 일궈온 곳이었습니다. 그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모자가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혼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정란은 밭을 은자 15냥에 팔았습니다. 비녀와 밭을 판 돈을 합치니 간신히 은자 45냥이 모였습니다. 아직 5냥이 부족했지만 정란은 박찬봉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마련한 전부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박찬봉 부인은 돈을 세어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온양이 부족하군요. 정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혼례 후에 나머지를 갚겠습니다. 박찬봉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정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나는 텅 빈 가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도 평생 일군 밭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난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의 혼례는 치러질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어미의 마지막 선물이구나. 이한의 혼례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신부 은채는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정난은 며느리를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혼례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은채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편지들이었습니다. 은채는 호기심에 편지를 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는 마을 사람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인, 쌀이 떨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여분이 있으니 가져다 쓰십시오. 부인, 아드님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약값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인, 겨울 옷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편지는 수십 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필체로 거절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채는 편지를 들고 이한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세요. 이한은 편지를 읽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거절해온 도움들이었습니다. 이한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엇입니까? 정나는 편지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옛날 일이다. 어머니, 왜 이 도움들을 모두 거절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정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비석이 보였습니다. 받을 수 없었단다. 정절 부인이 남의 도움을 받으면 소문이 날 것이고 비석에 먹칠을 하는 것이니까. 이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겁니까? 정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어미의 선택이었단다.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이한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온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날 밤, 이한은 편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부인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라고 쓰여 있었고, 어떤 편지에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도움을 받으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난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난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정절 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비석 때문에. 이한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은 가난이 아니라 칭송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이한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움을 거절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정절 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못은 우리에게 있소. 우리가 부인을 너무 높이 떠받들었소. 그 칭송이 부인을 죽인 것이오. 이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게 하겠다고. 이한의 혼례 후 정란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평생 혹사시킨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어느 날 바치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한과 은채가 달려와 정란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란을 방으로 옮겨 누였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의 몸이 너무 상해 있소. 오랜 과로와 영양실조로 기력이 바닥났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오. 이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며칠 동안 정란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제발. 놓아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비석이 너무 무거워요. 이하는 어머니의 헛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채도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평생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일주일 후 정란이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 미안하다. 이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정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가 너무 약했구나. 정절을 지키겠다고. 너를 고생시켰구나. 이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정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 어미는 평생을 잘못 살았구나. 정절을 지키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이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란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강해야 했고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정란은 이한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한도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며느리 은채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란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상해 바치를 할 수 없었고 오래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하는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방에 따뜻한 온도를 깔고 좋은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은채도 정성껏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비석이 눈에 밟혔습니다. 저 비석만 없었다면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정란이 쓰러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문병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란의 야윈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칭송받던 정절 부인이 이렇게까지 쇠약해진 줄 몰랐습니다. 마을 이장이 이한을 불러 물었습니다. 도련님 부인께서 평소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한은 서랍 속의 편지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어머니가 평생 거절해온 도움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편지를 읽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란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거절했는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른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부인을 죽인 것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부인을 너무 높이 떠받들었소. 정절 부인 열렬하고 칭송하면서 부인을 감옥에 가뒀소. 부인은 우리의 칭송 때문에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고통도 토로하지 못했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인을 본보기로 삼으려 했소. 하지만 그 본보기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몰랐소. 부인은 사람이었소. 사람인데 우리는 부인을 상징으로 만들어 버렸소.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저 비석도 문제요. 비석이 부인을 올감했소. 비석 때문에 부인은 평생 자유롭지 못했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우리가 칭송한 것은 부인의 희생이었소. 하지만 그 희생을 강요한 것도 우리였소. 마을 사람들은 정란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른들이 정란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이 정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용서하시오. 우리가 부인을 너무 힘들게 했소. 정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아니요, 부인. 우리가 부인에게 선택을 강요했소. 칭송이라는 이름으로 부인을 가뒀소. 진심으로 사과드리오. 마을 사람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란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란을 칭송하는 대신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란은 그제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하지만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칭송의 증표이자 감옥의 문으로. 정란이 회복한 후 마을 사람들은 정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절 부인이 아니라 그냥 정란으로 대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했습니다. 이한과 은채는 정란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며느리 은채는 특히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정란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있어 어미가 편하다. 어느 봄날 정란은 비석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정란을 올감했던 그 비석 앞에. 하지만 이제는 비석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한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이 비석은 나를 올가맨 것이 아니었어.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었지. 이한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미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진짜 지킨 것은 너였어. 내가 잘 자라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단다. 이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나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비석에는 열녀 안동김 씨라고 쓰여 있지만 진짜 의미는 다르단다. 한 어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랑의 증표란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비석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절의 상징이 아니라 모성애의 상징으로. 어느 날 마을 아낙네들이 비석 앞에 들꽃을 놓았습니다. 정난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난은 그 들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이한이 정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편히 사세요. 저희가 모든 것을 해드릴게요. 정난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나. 어미는 이제 행복하단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정절은 세상이 강요한 것이었지만 너를 지켜낸 것은 어미의 사랑이었단다. 그 사랑만큼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석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석이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정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땀이었고, 땀보다 진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구나. 이제 정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난의 마음은 이미 비석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정난은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정절이라는 이름 아래 한 여인이 감내해야 했던 것은 칭송이 아니라 평생의 고독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만든 감옥, 그 안에서 그녀가 진짜 지켜낸 것은 정절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적인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느낌을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 이야기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